차가운 밤 공기가 한소연의 얇은 카디건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피어났지만 그녀가 서 있는 옥탑방의 낡은 난간에서는 그저 차가운 도시의 소음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한때 윤성그룹의 고귀한 아가씨였던 그녀에게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지옥으로 변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존경받던 경영인이었던 아버지는 배임과 횡령이라는 누명을 쓴 채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서연은 손에 든 독촉장을 구겨 쥐었다. 붉은색 글씨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비웃는 듯했다. 난방비, 전기세,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병원비 잔액까지.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번역 일을 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지만 거대한 빚의 산은 조금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정말로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마지막 면회에서 아버지는 쇠약해진 몸으로 유리벽 너머의 그녀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다 잊고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는 괜찮다. 괜찮을 리 없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고 감옥 안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서연은 똑똑히 알고 있었다. 천명그룹. 박태준 회장,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교활한 경쟁자였던 남자. 그는 윤성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척 접근해 와서는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금줄을 끊어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리고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다. 복수, 그 단어는 서연의 심장에서 매일같이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하지만 무너진 가문의 힘없는 딸이 거대한 재벌 총수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무력했다. 그때였다. 낡은 옥탑방 건물 아래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서연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남자 2명이 건물을 올려다보는 것을 보고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사채업자일까 하니 그들의 분위기는 거리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잘 훈련된, 감정 없는 그림자들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철문이 쿵쿵 울렸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한서연 씨, 박태준 회장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올 것이 왔구나. 서연은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구겨진 독촉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남자들은 억지로 그녀를 끌고 가지 않았다. 그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길을 열어 보일 뿐이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여왕을 모시는 것 같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와 다름없음을 알았다. 차는 서울의 중심부 천명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통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은 밤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탐욕의 탑처럼 보였다. 최고층.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박태준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한때 아버지가 그토록 신뢰했던 친구의 온화함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서연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탐욕만이 보였다. 서연이 많이 컸구나. 이렇게 힘든 곳에서 지내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사람을 보냈을 텐데. 위선적인 말에 속이 뒤틀렸지만 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에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오직 승리자의 여유와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무슨 용건이시죠?
박태주는 그녀의 당돌한 태도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가죽 의자에 몸을 묻으며 와인 잔을 들었다. 성격이 급하구나. 네 아버지를 꼭 닮았어. 앉거라. 서연아, 이건 너에게도 나쁜 제안이 아닐 테니. 서연은 그가 권하는 소파에 앉지 않고 계속 서 있었다. 적에게 잠시라도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박태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 소식은 들었겠지. 감옥 생활이라는 게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십상인 곳이야. 특히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 더욱더 약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고 험한 놈들 사이에서 버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의 주먹이 차갑게 굳어졌다. 원하시는 게 뭐죠? 간단해. 박태주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결혼을 해라.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 이 상황에서 누구와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박태주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하고 광기에 차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입계는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배경으로 보아 어느 파티장인 듯했지만 그는 주변의 화려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SJ그룹의 강지욱 사장이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강지욱. 재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천재적인 경영 능력으로 단 몇 년 만에 SG그룹을 정상급으로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동시에 그는 통제불능의 미치광이로도 유명했다. 중요한 계약 자리에서 갑자기 테이블을 뒤엎거나 공식 석상에서 기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그의 기행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총수라고 불렀다. 왜 제가 그 사람과 지우기는 좀 별나지만 능력 있는 아이야. 그리고 SJ그룹은 우리 천명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고. 박태주는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약속한 게 있거든. 내 딸과 같았던 너를 며느리로 삼게 해달라고 말이야.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혼사다. 역겨운 거짓말이었다. 그는 지금 윤성그룹의 마지막 남은 상징성, 즉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이용해 SJ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동시에 그녀를 미친 총수의 아내라는 족쇄에 채워 영원히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지욱과 결혼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꿀 수 없는 무력한 인형이 될 터였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준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던졌다. 서류에는 한상진 의료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네 아버지가 요즘 심장이 좋지 않으시더군. 감옥의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지. 작은 실수 하나로도 사람은 쉽게 죽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조금 늦게 도착한다거나 혹은 약이 뒤바뀐다거나 하는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박태주는 그녀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결혼을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최고의 의료진이 배치될 거다. 형기도 단축될 수 있도록 내가 힘써보지. 내 며느리의 아버지를 계속 그런 곳에 둘 수는 없잖니. 박태주는 다시 승리자의 미소를 되찾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아버지의 쇠약한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복수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의미가 있었다. 자존심 짓밟힌 자존심은 다시 쓰면 되지만 꺼진 생명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아 악마의 목을 벨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 결혼, 그녀의 대답에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이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무너진 가문의 가련한 딸이 제 아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그는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불꽃을 보지 못했다. 회장실을 나온 서연은 비서가 안내하는 차를 타고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미친 총수, 강지욱의 약혼녀가 되었다. 옥탑방에 돌아온 그녀는 구겨졌던 독촉장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 옆에 강지욱의 사진을 놓았다.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비웃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적! 서연은 그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박태준의 손에 들린 칼, 자신을 묶을 족쇄. 하지만 어쩌면 이 남자가 자신의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미치광이의 세상에서는 정상인이야말로 이방인이다. 그의 광기가 박태준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서연은 낡은 나무 상자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아버지가 체포되기 직전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 안에는 윤성그룹의 비상 경영 계획과 함께 박태준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단서들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녀는 SJ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다. 미친 총수의 아내라는 역할은 최고의 위장막이 되어줄 터였다. 모두가 자신을 동정하고 무시하는 동안 그녀는 칼을 갈 것이다. 밤은 깊어지고 도시의 소음은 잦아들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악마와의 거래는 성립되었다. 이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는 반드시 복수를 완성하리라 다짐했다. 강지욱과의 첫 만남은 박태준이 마련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한서연은 박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골라준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기품 있는 분위기는 초라한 옥탑방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강지욱이 나타났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린 듯 자유분방했다. 그는 박태준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고는 곧장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포크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비춰보며 혼잣말을 시작했다. 굴절률이 흥미롭군. 빛이 이 각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꺾이면 세상이 뒤집혀 보이기도 하지. 당신도 그런가? 마지막 말은 명백히 서연을 향한 것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포크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박태준이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다. 허허, 지우기가 워낙 창의적인 친구라. 서연아, 인사하거라. 내 약혼자가 될 강지욱 사장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입니다. 그 순간 강지욱은 포크에서 시선을 떼고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심연과 같았다. 사진에서 보았던 공허한 광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샅샅이 훑는 것 같았다. 한서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망가진 인형 같군. 줄이 끊어졌는데도 춤을 추려고 애쓰는 모욕적인 말이었다. 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인형은 주인이 있어야 춤을 추지만 저는 제 의지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욱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롱도 아니었다.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호기심과 잔인함이 뒤섞인 미소였다. 그는 다시 포크로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이지라, 그거 먹는 건가? 그 후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강지욱은 최고급 스테이크를 주문해놓고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오직 디저트로 나온 아이스크림에만 집착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지식여 녹인 다음 그것을 와인잔에 부어 마시는 기이한 행동을 했다. 박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사업 이야기를 꺼냈지만 강지욱은 전혀 듣지 않는 듯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통제불능의 미치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보았다. 강지욱이 아이스크림을 녹이는 동안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박태준의 서류 가방에 머무는 것을, 그리고 박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 물방울로 복잡한 수식을 그렸다가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것을. 그는 미친 게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에게는 신부로서의 기쁨이나 설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전문 아티스트에게 화장을 받으며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주변을 오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슬픔이나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다. 결혼식장은 수억 원을 들여 꾸민 꽃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하객들은 대부분 박태준과 강지욱의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그들은 축하보다는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서연의 가족석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고 다른 친척들은 윤성그룹이 무너지자마자 모두 등을 돌렸다. 신부 입장이 시작되고 서연은 홀로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손을 잡아줄 아버지는 없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망한 재벌가의 딸이 미친놈에게 팔려가는군. 그들의 속마음이 들리는 듯했다. 주례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지욱은 이전보다 더욱 불안정해 보였다. 그는 쉴 새 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고 주례사를 듣는 내내 천장의 샹들리에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주례가 사랑의 서약을 물었을 때 모두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신랑 강지욱 군은 신부 한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강지욱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푸아하하, 아내라니 이거 정말 웃기는 연극이잖아.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태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강지욱은 한참을 웃다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고는 주례를 향해 말했다. 네, 기조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방금 전의 관계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이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억지스러운 박수를 쳤다. 서연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반지를 교환할 때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연기를 위한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억눌린 분노나 긴장감의 표출이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런 완벽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혼식은 그렇게 한편의 부조리극처럼 끝이 났다. 패백도, 피로연도 생략된 채 서연은 강지욱의 채 올라 그의 집으로 향했다. 강지욱의 저택은 강변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요새 같았다.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와 유명 작가들의 예술작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이나 갤러리 같았다.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김비서라고 불리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강지욱의 기행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도련님, 사모님, 오셨습니까? 방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떠한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가구를 옮기듯 서연의 짐을 들고 2층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침실은 집 전체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지만 지극히 비인격적이었다. 거대한 침대, 벽 한쪽을 차지한 붙박이장, 그리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였다. 신혼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삭막했다. 김 비서가 나가고 드디어 방 안에는 2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 창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강지욱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고는 방 안을 성큼성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벽에 걸린 추상화를 한참 동안 노려보기도 하고 바닥의 카페 무늬를 따라 강박적으로 걷기도 했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서연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의 관기가 계속되는 한 자신은 안전할 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려 애썼다. 그때 그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서연이 긴장하며 뒤를 돌아보자 강지욱은 그녀를 등진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다. 박태준 회장이 당신의 목에 건 목걸이. 참 무거워 보이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낮에 들었던 그 광기 어린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얼음처럼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였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졌다. 박태준이 결혼 선물이라며 직접 채워준 것이었다. 아름다운 보석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굴욕의 족쇄나 다름없었다. 무슨 뜻이죠? 강지욱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연기처럼 피어오르던 광기가 없었다. 오직 날카로운 경계심과 냉정한 분석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 목걸이를 스스로 채웠나? 아니면 억지로 채워줬나? 그의 질문은 결혼에 대한 그녀의 의지를 묻는 것이었다. 박태준의 편인가? 아니면 그저 희생양인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심을 담아. 하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걸이의 무게를 결정하는 건 그것을 채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맨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욱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대답 뒤에 숨겨진 진위를 파헤치려는 듯했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이윽고 그는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임스 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침실을 나가버렸다. 옆에 있는 서재로 들어가는 듯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거대한 침실에는 다시 서연 혼자만 남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역시 연기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하고 치밀한 연기를.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시험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택의 정원을 비추는 조명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감옥,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미친 척하는 남편과 자신을 감시하는 적들 사이에서 서연은 드레스에 지퍼를 마저 내렸다.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자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윤성그룹의 아가씨가 아니었다. SJ그룹의 안주인이자 미친 총수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금빛 새장 안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욱의 저택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밤새 그가 방으로 돌아왔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춤을 추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붙박이장 안에는 마치 그녀의 사이즈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옷들이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최고급 브랜드였지만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그 옷들은 마치 죄수에게 지급되는 수의처럼 느껴졌다. 1층으로 내려가자 나이든 가정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떠한 따스함도 없었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았다. 식당의 긴 테이블 한쪽 끝에는 강지욱이 먼저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광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접시 위 베이컨을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두드리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최대한 먼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가정부가 그녀 앞에 샐러드와 토스트를 놓아주었다. 서연이 포크를 들자 강지욱의 소음이 뚝 멈췄다. 그가 빤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 왼쪽으로 씹는군. 느닷없는 말에 서연의 동작이 멈칫했다. 음식을 왼쪽으로 씹는 사람들은 보통 우뇌가 발달했지. 감성적이고 창의적이지만 동시에 충동적이고 비밀이 많아. 당신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지? 한서연, 그의 눈은 장난스러웠지만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태연하게 샐러드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오른쪽을 사용했다. 저는 양쪽을 다 사용합니다. 사장님, 상황에 따라서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욱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다시 베이컨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그 숨막히는 정적과 간헐적인 소음 속에서 끝이 났다.
그는 서연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와 함께 회사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에 다시 혼자 남겨진 서연은 본격적으로 집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 서재, 그리고 손님용 응접실이 있었다. 2층에는 부부 침실과 여러 개의 비어있는 방,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생활감이 없었다. 그리고 서연은 곧 깨달았다. 자신이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거실의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을 꺼내 위치를 살짝 바꿔놓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보면 책은 귀신같이 원래 자리에 꽂혀 있었다. 정원의 특정 장미 넝쿨을 유심히 쳐다보고 방으로 돌아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사가 그곳에 가지를 치고 있었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모두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동선은 기묘하게도 항상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이것은 강지욱의 감시일까? 아니면 박태준이 심어놓은 첩자들의 감시일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강지욱은 자신의 연극을 방해할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박태준은 자신의 장기말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 집 자체가 거대한 무대고 나는 가장 중요한 관객이자 배우로군.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수동적인 관객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다. 이 연극의 감독이 누구인지, 그리고 숨겨진 각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조용히 사용인들을 관찰했다. 대부분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유독 한 명, 미나라고 불리는 젊은 하녀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다른 사용인들과 달리 서연에게 과도하게 친절했고 개인적인 질문들을 교묘하게 던지곤 했다. 사모님, 친정에는 자주 안 가시나요? 아버님 보고 싶으시겠어요? 회장님 박태준께서 사모님을 정말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전화하셔서 사모님 잘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서연은 그녀가 박태준의 끈앞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정원에서 책을 읽는 척하다가 미나를 불렀다. 미나 씨, 혹시 내일 오후에 잠시 외출할 수 있을까요? 오랜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요. 강남역 근처 카페인데 사장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녀는 일부러 존재하지 않는 친구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했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 사장님께 비밀이라니. 제가 곤란해지는데. 하지만 사모님 부탁이니 어쩔 수 없죠. 제가 김 비서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미나가 교대 근무를 마치고 저택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고성능 녹음 기능이 있는 소형 망원경으로 그녀를 겨냥했다. 거리가 멀어 완벽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강남역, 친구, 내일 오후 같은 단어들이 명확하게 포착되었다. 역시나 미나는 박태준에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었다. 서연은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적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 눈을 속일 수 있는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을 터였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강지욱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듯했다. 그는 중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고양이 흉내를 내는가 하면 서연에게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한 다음 날 아침, 그 목걸이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려버리려고도 했다. 물론 서연이 간신히 막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박태준의 귀로 들어갔다. 박태준은 강지욱이 결혼 후에도
여전히 통제불능의 상태라는 보고를 받고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미친 사위는 다루기 쉬운 허수아비일 뿐이고 며느리는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인형에 불과하다고.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다. 그날은 SJ그룹의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박태준이 추천한 인사가 새로운 사회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다. SJ그룹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박태준의 포석이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강지욱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흠뻑 젖은 채였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다 꺼져,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지란 말이야. 값비싼 도자기 화병이 박살이 나고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용인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었다. 미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몰래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녹화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한참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2층 자신의 서재로 뛰어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모든 것이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서연은 2층 복도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아슬아슬했지만 오늘만큼은 정말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혹시 이사회에서 박태준의 계략에 정말로 당한 것일까? 사용인들이 깨진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미나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사라졌다. 복도는 서연 혼자만 남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에 귀를 기울이려던 순간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1cm 남짓한 작은 틈, 호기심이 불안감을 이겼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틈새로 안을 엿보았다. 강지욱은 등을 보인 채 거대한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는 것일까? 그때 그가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시작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광기가 아닌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강철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였다. 김 비서, 박태준이 심어놓은 쥐새끼는 처리했나?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그래, 잘했어. 이사회에서는 내가 미처 날뛰다가 뛰쳐나온 걸로 보고됐을 테니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좋아. 방심하게도 2차 공격은 예정대로 진행해. 그 사회이사가 추천한 자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언론에는 익명의 제보인 것처럼 경쟁사의 비리 정보를 흘려 1000명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거다. 이번 일로 그놈들은 최소 분기 실적의 30%를 날리게 될 거야.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이사회에서의 난동은 박태준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고 그는 그 연극 뒤에서 치명적인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친 척하며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목을 물어뜯는 맹수와 같았다. 그래, 저택 안의 눈에게는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했으니 당분간은 조용하겠지. 끊어. 통화가 끝났다. 서연은 급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한 발짝도 떼기 전에 서재 문이 활짝 열렸다. 강지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에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헝클어진 머리에 공허한 눈빛을 한 광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아이처럼 외쳤다. 나비다와
나비가 벽을 뚫고 날아다니네, 잡아야지.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녀를 보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가 그녀의 옆을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연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내가 들었다는 걸 안다. 그리고 서연의 눈빛은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아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이해와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그녀는 그의 비밀을 확인했다. 강지욱은 복도 끝까지 나비를 쫓는 척 달려가다가 코너 너머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움켜쥐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목격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금빛 새장 안에서의 위험한 공생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지욱의 관계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칼날은 명백히 한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예측 불가능한 폭발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기행은 마치 그녀의 인내심과 평정심을 시험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포크로 으깬 감자를 이용해 윤성그룹의 옛 로고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 로고를 나이프로 무참히 짓뭉갰다. 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의 토스트를 먹었다. 그녀의 무반응은 그의 연극을 무대 위 독백으로 만들어버렸고 그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당혹감과 함께 기묘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저택 안의 첩자. 미나는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그저 불화라고 판단하고 박태준에게 보고했다. 사모님께서 도련님의 변덕에 지쳐가시는 듯합니다. 두 분 사이의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박태준은 그 보고를 받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가련한 인형의 조합이 예상대로 삐걱거리고 있다며 흡족해했다. 그는 강지욱이 서연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그녀가 다른 생각을 품을 여지조차 없애주기를 바랐다. 강지욱은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엿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그의 계획에 있어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었다. 그녀는 박태준이 심어놓은 또 다른 첩자일 수도, 혹은 그저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폭탄일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박태준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정보, 즉 미나의 보고를 역으로 이용했다. 미나가 박태준에게 서연의 동태를 보고하듯 강지욱의 정보팀은 미나와 박태준 사이에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는 미나가 사모님께서 부모님 유품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보고한 내용을 입수했다. 그녀가 이 차가운 저택으로 오면서 유일하게 챙겨온 짐,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낡은 오르골과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했을 때 드러나는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이다. 강지욱은 그렇게 판단했다. 시험의 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찾아왔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거센 비바람이 저택의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밤이었다. 서연은 1층 거실에 작은 독서등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유품들은 그 옆에 작은 콘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밤 11시, 강지욱이 비에 흠뻑 젖은 채 귀가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욱 광기로 번뜩였다. 배신자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는 고함을 지르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곧장 서연의 유품들이 놓인 콘솔 테이블에 꽂혔다. 인기척에 놀라 나온 사형인들과 미나는 기둥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욱은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다가가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어린 서연은 젊은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행복한 가족, 그런 건 세상에 없어. 그의 외침과 함께 액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사진 속 행복한 미소 위로 잔인한 균열이 생겼다. 사형인들 사이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미나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박태준 회장이 원하던 그림이었다. 강지욱의 시선은 이제 어머니의 낡은 오르골로 향했다. 자개 장식이 군데군데 벗겨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은 보물 상자였다. 서연이 잠 못 드는 밤마다 조용히 태엽을 감아 위로를 얻곤 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천이 담긴 물건이었다. 그가 오르골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모두가 서연이 울부짖거나 매달리거나 최소한 그를 막아서리라 예상했다. 강지욱 자신도 그랬다. 그는 그녀의 눈물과 절망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깨진 유리 조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공포,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모든 것을 분석하는 듯한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박살난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지욱, 그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욱의 손이 오르골 위에서 멈칫했다. 그녀의 예상 밖의 반응에 그의 광기 어린 연기가 순간적으로 균열을 보였다. 서연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 아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질책도, 원망도 아니었다.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의 업무 보고를 받는 듯한 지극히 사무적인 질문이었다. 강지욱은 대답 대신 오르골을 움켜쥐었다. 그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했다. 그가 오르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는 건 뭐죠? 박태준 회장의 흡족한 미소, 아니면 제 눈물,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장사 같은데요. 그녀의 말은 그의 정곡을 찔렀다. 그의 가면이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광기로 번뜩이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철하고 계산적인 본래의 강지욱이 드러났다. 그는 손에 든 오르골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사형인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강지욱은 그들을 향해 싸늘하게 손짓했다. 모두 나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사형인들은 겁에 질려 쏜살같이 흩어졌다.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만이 남았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처음으로, 온전히 맨정신으로 그녀와 마주했다. 왜 울지 않지? 내 마지막 남은 것들이었을 텐데.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부서진다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제 기억 속에, 제 가슴 속에 있으니까. 저는 당신의 연극만큼이나 덧없는 것들에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욱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가련한 희생양, 무력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박태준의 개가 되기로 한 이유가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내 아버지의 목숨 값인가?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건가? 이것이 그의 본론이었다. 그는 그녀의 충성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개는 주인을 위해 짖고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 위에 만족하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제 복수를 위해 싸웁니다. 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제 가문을 무너뜨린 자에게 빚을 갚아주기 위해. 당신이 박태준을 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 우리는 같은 적을 보고 있을 뿐이죠. 그녀는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었다. 이 위험한 남자와 손을 잡지 못하면 그녀의 복수는 영원히 불가능할 터였다. 강지욱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거짓이나 동요를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복수를 향한 강렬한 의지와 모든 것을 건 도박사의 배짱만이 존재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증명해봐. 무엇을요? 네가 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냥에 나설 수 있는 늑대라는 것을. 그것은 시험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게임에 참여시킬지 말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서연은 깨진 액자 조각을 밟고 지나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는 찢어진 아버지의 얼굴 부분을 부드럽게 쓸었다. 증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그녀의 대답에 강지욱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만족스러운 포식자의 미소였다. 폭풍우는 그쳤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 저택 안에서는 이제 막 진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 마리의 고독한 늑대가 공동의 적을 향해 발톱을 드러낸 밤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어젯밤의 광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가 깨진 듯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형인들은 한서연과 강지욱의 눈치를 보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특히 어젯밤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미나는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강지욱은 더 이상 광인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어설픈 영희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그는 신문을 읽으며 식사를 했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식당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서연 역시 조용히 자신의 접시를 비웠다. 어젯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 이제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은 끝났다. 식사가 끝나자 강지욱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서재로 따라와. 명령조의 짧은 말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이 저택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굳게 닫혀있던 바로 그 문이었다. 김 비서조차도 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곳. 서재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그곳은 저택의 다른 공간들과는 전혀 달랐다. 화려한 장식이나 예술품 대신 방의 삼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머지 한쪽 벽면은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최첨단 상황실이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주가 변동, 암호화된 데이터 스트림, 그리고 전 세계의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쪽 벽을 가득 메운 화이트보드에는 천명그룹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의 자금 흐름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강지욱이라는 남자의 진짜 얼굴.
그의 머릿속 그 자체였다. 미친 총수에 가면 뒤에 숨겨진 냉철한 전략가의 요새. 그동안 그녀가 본 모든 광기는 이 완벽한 통제실을 숨기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강지욱은 책상 뒤의 의자에 앉아 그녀를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턱짓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20년도 더 된 신문기사 스크랩과 낡은 사업 보고서,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에 두 중년 남자가 악수를 하고 있었다. 한 명은 강지욱의 아버지인 강현수 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충격적이게도 훨씬 젊은 시절의 박태준이었다. 박태준은 원래 우리 아버지의 사람이었어. 강지욱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반도체 부품 회사의 수석 연구원이었지. 아버지는 그를 친동생처럼 믿고 회사의 모든 핵심 기술을 공유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건조함 속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박태준은 만족하지 못했어. 그는 아버지의 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고, 동시에 내부 자금을 횡령해서 우리 회사를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지.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회사는 결국 공중분해됐어. 박태준은 그때 빼돌린 기술과 자금으로 천명물산을 세웠고, 그게 지금의 천명그룹의 시작이야. 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유망 중소기업 CEO 부부. 동반 자살 추정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강현수 회장 부부의 부고 기사였다. 경찰은 단순한 비관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난 믿지 않아. 그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아버지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이 아니셨어. 모든 증거는 박태준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당시에 나는 너무 어렸고 힘이 없었지. 그놈은 내 부모님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그의 이야기는 서연 자신의 비극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신뢰했던 자의 배신, 하루아침에 무너진 가문, 그리고 억울하게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아버지. 서연은 비로소 강지욱의 광기 어린 영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복수심의 실체를 이해했다. 그는 1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칼을 갈아왔던 것이다. 당신 아버지는 박태준의 탐욕을 채워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 윤성그룹의 유통망과 건설 부문은 천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날개였으니까. 그는 내게 했던 짓을 정확히 당신 아버지에게 반복한 거야.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나는 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자금과 힘이 있다. SJ그룹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기야. 하지만 박태준은 여우처럼 교활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 그의 성벽에는 빈틈이 없어.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의 가장 약한 고리가 있지. 즉, 그가 윤성그룹을 삼키면서 남긴 상처와 내부 정보, 박태준이 미처 처리하지 못했거나 이미 자신의 것이라 방심하고 있을 그 균열을 당신은 알고 있을 거야. 힘을 합치면 우리는 그를 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감상적인 동맹 제안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심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정보라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이 남자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 단순히 복수일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제가 얻는 건 뭐죠? 서연이 물었다. 복수는 제 목표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게임에 장기말로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기말이 아니야. 파트너다.
강지욱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태준이 무너지면 나는 그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아주겠다. 윤성건설, 윤성유통,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명예까지. 그를 법정에 세우고 당신 아버지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는 대가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이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 좋아요. 당신과 손을 잡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금고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결혼 서약서가 아닌 전략적 동맹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문서에는 두 사람의 역할과 책임, 목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제1조 목표 천명그룹 회장 박태준의 불법 행위, 증거 확보 및 법적 처벌. 그리고 윤성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공동 목표로 한다. 제2조 역할 갑 강지욱 은자금, 인력, 법률 지원 등 모든 외적 자원을 제공하며 을 한서연은 윤성그룹 관련 내부 정보, 박태준의 비자금 내역 단서 등 내적 정보를 제공한다. 제3조 비밀 유지본 계약의 내용은 쌍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위반 당사자에게 있다. 제4조 계약 기간 제1조의 목표가 달성되는 즉시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서연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사랑도, 부부의 의무도 없는 오직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만을 위한 차가운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 서약서보다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서명하지. 강지욱이 펜을 건넸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지욱도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위장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이 한 장의 종이로 인해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강지욱은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시 그녀를 이끌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천명그룹의 계열사 도표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이자 이 전쟁의 참모다. 그는 서연에게 붉은색 마커를 건넸다. 우리의 첫 번째 공격 지점은 어디가 좋겠나? 한서연 참모.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거나 시험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마커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 아버지가 한탄하며 말했던 천명그룹의 약점들.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일기장에 암호처럼 적혀있던 단서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의 한 지점을 망설임 없이 가리켰다. 그것은 천명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자회사였다. 여기요, 천명로지스. 이곳은 박태준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이자 윤성그룹의 유통망을 빼앗은 후 가장 많은 비리가 발생한 곳이에요. 겉보기에는 작지만 이곳을 무너뜨리면 본체의 동맥 하나를 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녀의 분석에 강지욱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정확한 지점을 짚어냈음을 알았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사냥을 시작하지. 두 사람은 화이트보드 앞에 나란히 서서 마치 거대한 성을 함락시킬 계획을 세우는 두 명의 장군처럼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미친 총수도 무력한 인형도 없었다. 오직 공동의 적을 향한 두 마리 늑대의 날카로운 눈빛만이 서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동맹이 맺어진 후 강지욱의 서재는 그들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인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장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으로 매일 아침 강지욱의 서재로 출근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과 함께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버지가 남긴 암호 같은 일기장을 해독하며 그녀는 잊고 있던 과거 윤성그룹의 모든 것을 끄집어냈다. 수십 년 된 설계도면의 작은 하자, 특정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 그리고 박태준이 인수한 후 분명히 원가 절감을 위해 변경했을 공정 과정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의 보고였다. 천명 로지스의 가장 큰 물류 창고는 원래 아버지가 동남아 수출 기지로 삼기 위해 지으신 곳이에요. 그녀는 오래된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반이 약해서 아버지는 기초 공세만 6개월을 더 들이고 특수 강화 파일을 박았어요. 이게 그 당시의 구조 계산서고요. 그녀가 내민 서류를 받아든 강지욱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태준은 분명 이 사실을 간과했을 겁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먼 사람이니까요. 인수 후에 분명 기존 창고 옆에 건물을 증축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공법을 사용했을 게 뻔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꾸몄겠지만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증축된 부분의 집안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강지욱은 즉시 김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김 비서, 당장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하나를 동원해 천명 로지스와 대규모 운송 계약을 체결해. 조건은 까다롭게 걸어 반드시 문제의 그 창고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납품 기일은 아주 촉박하게 잡도록 지연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배로 설정해. 김 비서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다른 지시 사항은요. 항만노조위원장에게 연락해. 다음 주 중으로 예고 없는 태업을 준비하라고 전해. 시점은 우리가 지정한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는 날로 잡는다. 그리고 환경 담당 기자 몇 명에게 익명으로 제보해. 천명 로지스 창고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고 주변 토양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거는 내부 고발자가 곧 전달할 거라고 흘려도 강지욱의 계획은 다각적이고 정교했다. 그는 단순히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약점이 무너지는 시점에 맞춰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터지도록 판을 짜고 있었다. 자연재해 장마, 인재 노조 태업, 그리고 사회적 압박 언론이라는 세 개의 칼날이 동시에 박태준의 목을 겨누게 될 터였다. 작전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천명 로지스는 거액의 위약금이 걸린 대형 계약을 따냈다며 축배를 들었다. 박태준은 강지욱의 멍청한 아내가 흘린 정보 덕분에 자신의 사위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되었다며 민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하사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기록적인 폭우가 며칠 동안 쏟아졌다. 아니나 다를까. 천명 로지스의 증축 창고 한쪽 벽면이 무너져 내리며 보관 중이던 고가의 전자부품들이 빗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대체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 날 항만노조가 예고 없는 태업에 돌입해 운송이 마비되었다. 동시에 환경단체와 기자들이 몰려와 창고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천명 로지스는 계약 위반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다. 이 무능한 놈들, 고작 비조 맞다고 창고 하나 관리 못해. 노조놈들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파업이야. 대체 누가 이딴 계약을 승인한 거야. 그의 분노는 오직 부하 직원들의 무능함과 불운을 향할 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강지욱은 여전히 아내에게조차 무시당하는 통제불능의 미치광이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욱의 저택 서재.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천명 로지스의 주가 그래프와 아수라장이 된 창고 현장을 보도하는 뉴스 화면이 떠 있었다. 김 비서의 피해액 보고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첫 번째 전투는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의 기억 속 작은 단서 하나가 거대한 제국에 균열을 일으키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자 그녀는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강지욱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복수를 향한 열망으로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는 20년 동안 이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해왔다. 수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진짜 목표와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옆에는 자신의 계획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 계획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함께 있었다. 그는 서연이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몇 시간째 자료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인터폰을 들어 주방에 간단한 식사를 서재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가정부가 쟁반에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를 들고 들어왔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강지욱을 쳐다보자 그는 무심한 척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전쟁도 먹어가면서 하는 거야. 쓰러지면 곤란해. 그의 투박한 배려에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20년 동안 혼자서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나직한 말에 강지욱의 시선이 모니터에서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누구도, 심지어 김 비서조차도 감히 그에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혼자가 아니었어. 그가 짧게 대답했다. 복수라는 목표가 항상 함께였으니까. 하지만 그 대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서연이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저도 함께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또 한 겹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라는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만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외로움을 이해하는 동지통찌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첫걸음은 불가능했을 거야. 고맙다. 한서연,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그들의 작은 승리를 자축할 시간도 잠시.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태준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전쟁터 밖, 그들의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파티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가면을 썼다. 강지욱은 넥타이를 일부러 비틀고 초조한 사람처럼 다리를 떨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치고 체념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들은 다시 미친 총수와 불행한 그의 아내로 돌아갔다. 파티장에서 그들은 박태준과 마주쳤다. 박태준은 천명 로지스 사태로 심기가 불편했지만 강지욱 부부를 보자마자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런, 지욱이 자네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네만. 자네 꼴을 보니 회사 일에는 영 관심이 없나 보군. 서연이는 더 야윈 것 같구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그는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원인을 제공한 두 명의 설계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믿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강지욱은 박태준의 말을 못 들은 척 샴페인 잔으로 탑을 쌓는 기행을 벌였다. 서연은 그 옆에서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완벽한 연기 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의 두 번째 사냥은 당신의 심장이 될 겁니다. 회장님, 박태준의 오만함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첫 번째 전투의 승리에 취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다음 작전을 그리고 있었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아무도 모르게 두 늑대의 동맹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의 여파는 박태준의 심기에 작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1000명 로지스의 손실은 그룹 전체로 보면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마치 누군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다. 노련한 사냥꾼인 박태준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덫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만한 모든 경쟁자를 의심의 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의심은 희미하게 강지욱에게로 향했다. 시기가 너무 절묘했다. 하지만 그의 첩자인 미나를 통해 들어오는 보고는 한결같았다. 강지욱 사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정원에 있는 개미를 연구한다며 하루 종일 땅만 파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자신의 의심을 어리석은 기우로 치부했다. 미친놈이 이런 정교한 공격을 계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마도 재수가 없었거나 무능한 부하 직원들 탓일 터였다. 하지만 그는 고삐를 바짝 조일 필요성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확실하게 올가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확실한 통제 수단은 바로 한서연과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의 전화 한 통이 차가운 교도소의 벽을 뚫고 한 남자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교도소 운동 시간. 한상진은 조용히 구석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억울한 누명과 힘든 수감 생활로 그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딸 서연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때 험악한 인상의 수감자 몇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한 노인장, 잠시 우리랑 얘기 좀 합시다. 그들은 한상진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낡은 창고 뒤편으로 끌고 갔다. 저항할 힘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간 그에게 주동자로 보이는 남자가 차갑게 속삭였다. 딸 교육 좀 잘 시키라고 박 회장님께서 전화란다. 요즘 따님이 분수를 모르고 까부는 모양이야. 그들은 한상진을 심하게 구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쇠약해진 그는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안 돼, 내 딸만은. 그것이 그가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다. 저택의 서재. 한서연은 강지욱과 함께 다음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변호사였다.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한상진 회장님께서 운동 시간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머리를 부딪혀 현재 교도소 내 의무실에 계십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발을 헛디뎌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셨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얼굴의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박태준, 그의 경고였다.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강지욱이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변호사의 말을 몰차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졌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서연에게 단 한마디만 물었다. 박태준 짓인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결혼을 견디고 있었는데 결국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버지가 위험에 처한 것이다.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 순간 강지욱의 눈빛이 변했다. 20년간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감정을 얼려왔던 남자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복수는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인 게임이었다. 하지만 박태준은 지금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선을 넘었다. 싸움에 상관없는 병든 노인을 공격한 것이다. 강지욱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그 늙은 여우가 선을 넘었군. 내가 직접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의 분노는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파트너와 그녀의 아버지를 건드린 적에 대한 맹렬한 보호 본능의 발현이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더 이상 은밀하거나 교묘하지 않았다. 빠르고 강력하고 파괴적이었다. 지금부터 SJ그룹의 모든 가용 자금을 동원한다. 천명물산 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공매도 숏셀링 공격을 시작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자비 없이 밀어붙여 언론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료 A를 넘겨 천명물산이 최근 수주한 다리공사의 불량 자재를 사용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 자료, 익명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 형식으로 지금 당장 터뜨려. 그것은 전면전 선포였다. 그동안의 작전이 적의 살을 조금씩 베어내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적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일격이었다. 박태준은 그 시각 올해의 경영인 대상을 받는 시상식에 참석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연설하며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 쏟아지는 언론사의 확인 전화, 천명물산, 불량 자재 사용 및 뇌물 스캔들 의혹, 천명주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 공매도 폭탄 맞았나. 시상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그에게 찬사를 보내던 기자들이 이제는 마이크를 들이대며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아우성쳤다.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굳어진 채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비로소 실감했다. 저택의 서재. 강지욱과 한서연은 뉴스 속보를 통해 박태준의 굴욕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천명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쾌한 복수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었다. 이제 그들의 조용한 전쟁은 세상에 알려졌다. 박태준은 아직 그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곧 모든 의심이 강지욱에게로 향할 것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서연은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전면전을 선택한 남자. 그의 분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깊은 보호 본능을 보았다. 강지욱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가라앉고 걱정으로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변호사를 통해 손을 써뒀어. 내 아버지는 오늘 밤으로 교도소 내 특별병동으로 옮겨질 거야. 최고의 의료진과 경비가 붙을 테니. 이제 안전해.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조용히 기댔다.
차가운 복수의 연대로 시작된 관계가 서로를 지키려는 뜨거운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타격을 입혔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박태주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요. 서연이 나직이 말했다. 돌아갈 생각 따위 처음부터 없었어. 강지욱이 그녀의 어깨를 더욱 힘주어 감쌌다. 그들은 이제 박태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건스모킹군을 찾아야만 했다. 그들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핏빛 복수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천명물산 스캔들로 박태준은 코너에 몰렸다. 하지만 그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뱀처럼 교활한 그는 정재기에 뻗어있는 인맥을 총동원해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언론에는 압력을 가해 후속 보도를 막았고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었다. 동시에 그는 내부의 쥐새끼를 찾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시작했다. 그의 의심은 마침내 강지욱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맹수의 본능이 그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전쟁 지휘본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강지욱이 화이트보드를 주시하며 말했다. 박태준은 시간을 벌고 있어. 이 스캔들도 결국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말 거야. 그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 결정적인 한 방. 그것은 바로 박태준의 비밀 이중장부였다. 수십 년간 저질러온 그의 모든 비자금 조성, 뇌물 상납,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 그것만 손에 넣으면 박태준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터였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정보팀의 분석 결과 해당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천명타워 펜트하우스의 개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을 확률이 9%입니다. 그곳은 회장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3중의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감시체제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침투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천명타워 박태준의 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바벨탑. 그곳의 최상층은 그야말로 하늘 위의 요새였다. 모두가 침묵에 빠진 순간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천명타워의 초기 설계 도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요. 가능할지도 몰라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설계 도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천명타워는 원래 윤성건설의 프로젝트였어요. 아버지는 건물의 안전을 위해 중앙 공조 시스템 외에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별도의 환기 통로를 설계하셨죠. 일반 설계도는 없는, 오직 최종 시공 도면에만 존재하는 비밀 통로예요.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은 혹시 모를 화재나 테러 상황에서 건물 내부의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한 숨겨진 숨구멍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윤성그룹이 무너진 후 박태준은 건물을 인수하며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덧씌웠지만 건물의 뼈대 깊숙이 숨겨진 이 통로의 존재는 알지 못했을 터였다. 이 통로는 지하 4층 주차장 기계실에서 시작해서 건물의 수직 배관 통로를 따라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기계실 천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폭은 좁지만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서연의 기억이 그들에게 호랑이 굴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통로를 알려준 것이다. 작전은 신속하게 계획되었다.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다. 박태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작전명은 판도라. 작전 개시일은 사흘 후. 천명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로 한다.
강지욱이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다. 파티는 타워 바로 맞은편 VVIP 호텔에서 열린다. 박태준을 포함한 모든 핵심 임원들이 그곳에 모일 거야. 건물 내부의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이지.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나와 서연은 파티에 참석한다. 내가 그곳에서 광대 역할을 하며 최대한 시선을 끄는 동안 김 비서가 이끄는 침투조가 움직인다. 서연은 지휘 차량에서 옛 설계 도면을 보며 침투조의 눈이 되어줄 거야. 침투조는 김 비서를 포함해 SJ그룹의 보안팀에서 차출된 최정예 요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한 명은 해커, 다른 한 명은 잠금장치 및 보안 시스템 해체 전문가였다. 결전의 날 밤이 밝았다. 화려한 파티장. 강지욱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미친 짓으로 파티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휘봉을 빼앗아 들고 엉망으로 휘젓는가 하면 비싼 샴페인 병들을 모아 도미노 놀이를 하다가 와르르 무너뜨렸다. 박태준은 혀를 차며 그를 한심하게 쳐다보았고 다른 손님들은 그의 기행을 안주 삼아 웃고 떠들었다. 아무도 그 광대 노름이 하늘 위의 요새를 공략하기 위한 거대한 연막 작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파티장 건너편 천명타워 지하 주차장. 김 비서와 침투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지휘 차량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량 안에서 서연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타워 내부에 해킹된 CCTV 화면과 아버지의 낡은 설계 도면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강지욱은 이어폰을 통해 파티장의 소란을 들으며 동시에 침투조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다. 진입해. 침투조는 유령처럼 기계실로 잠입했다. 서연은 설계 도면을 보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오른쪽 3번째 환풍기 덮개. 아버지가 일부러 다른 나사로 고정해 두셨을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덮개는 특수공구로 쉽게 열렸다. 어둡고 좁은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외부 통신이 끊긴다. 30분마다 내부 비상 회선으로 생존 신호를 보내 행운을 빌지. 강지욱의 말을 끝으로 침투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휘 차량 안의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CC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에서 경비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조여왔다. 침투조는 서연이 알려준 경로를 따라 순조롭게 상층부로 향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가 가까워질수록 박태준이 설치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적외선 감지기, 레이저 격자망, 압력 감지 센서, 72층 복도. 레이저 격자망 패턴이 불규칙적입니다. 통과할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해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내부 회선을 통해 들려왔다. 서연은 눈을 감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최고의 보안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란다.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기보다는 아래를 살피지. 천장 쪽을 확인해봐요. 아버지는 항상 천장 쪽 마감재에 비상 전력선을 숨겨두셨어요. 그 전력선을 잠시 차단하면 레이저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요원 한 명이 천장 타일을 열자 먼지 쌓인 비상 전력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후 복도의 레이저 격자망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사라졌다. 그 틈을 타 침투조는 무사히 통과했다. 마침내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개인 서버실 앞에 도착했다. 마지막 관문은 지문과 홍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최첨단 바이오 인식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해킹으로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제 돌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소형 폭약으로 문을 안 돼 그랬다간 건물 전체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할 거야. 강지욱이 소리쳤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순간 서연의 눈이 다시 한번 빛났다. 그녀는 박태준의 개인 비서 동선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있었다. 박태준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의 비서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이 앞을 청소하고 서버실의 온도를 확인하죠. 그리고 박태준은 자신의 비서조차 믿지 않아서 출입 기록을 1분 단위로 보고받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지. 비서가 매일 아침 문을 연다는 건 바이오 인식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비상용 마스터키나 코드가 있을 겁니다. 서연의 추리의 해커가 다시 시스템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시스템 로그의 가장 깊은 곳, 암호화된 유지보수 기록에서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긴 코드를 발견했다. 비상용 마스터 코드였다. 비빅, 철컥, 육중한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버실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커는 즉시 휴대용 단말기를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거대한 용량의 파일, 화면 속 진행률 막대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올라갔다. 5분, 아니 4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익명의 사용자가 서버에 접근했다는 경고 로그가 보안실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시간은 흐르고 다운로드 진행률은 90%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정에 없던 야간 순찰조였다. 들켰다. 퇴각해 김 비서가 외쳤다. 안 됩니다. 10초만 더 해커가 절규했다.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98%, 99%, 다운로드 완료. 단말기 화면에 메시지가 뜨는 순간 해커는 케이블을 뽑아들고 뒤로 물러섰다. 김 비서와 요원은 복도로 뛰쳐나오는 경비원들을 향해 연막탄을 던지고 반대쪽 비상계단으로 몸을 날렸다. 지휘 차량 안에서 서연과 강지욱은 교신이 끊긴 채 타워를 둘러싸는 경찰차들의 불빛을 보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1시간 같은 10분이 흐른 후 약속된 장소에 낡은 청소밴 한 대가 도착했다. 뒷문이 열리고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김 비서와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커가 손에 든 작은 USB 저장 장치를 강지욱에게 건넸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도련님, 성공이었다. 그들은 호랑이 굴에서 심장을 꺼내오는데 성공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긴장이 풀리자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다. 강지욱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몸을 붙잡아 부축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험한 작전을 함께 완수하며 그들의 유대감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선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전우애와 그 이상의 감정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강지욱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판도라 박스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낼 힘을 손에 넣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강지욱의 팀은 며칠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안에는 박태준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큼의 파괴력을 지닌 증거들이 가득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목록, 경쟁사들을 파멸시킨 불법 M&A 지시서,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음모의 전 과정이 담긴 녹취 파일과 이메일까지. 마지막 결전의 무대는 1000명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로 정해졌다. 투자자, 임원,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가 모이는 그곳이야말로 박태준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죄를 만천해 공개할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결전의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강지욱은 더 이상 광인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돈되었고 그의 눈은 2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복수심을 차가운 이성으로 재련한 검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한서연 역시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기품이 넘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길고 긴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가 된 여전사였다. 준비됐어. 강지욱이 나직이 물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최근 터진 스캔들로 인해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태준은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는 노련한 연기자처럼 최근의 위기를 외부 세력의 부당한 시장 교란 행위와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며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데 열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잠시 비바람이 불었지만 우리 천명이라는 거대한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저 박태준이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천명을 이끌고 더 위대한 미래로 나아갈 것을.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연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지욱과 한서연이 서 있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강지욱. 그들이 알던 미친 총수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냉철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 선 한서연의 당당한 모습 또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마치 약속된 길을 걷듯 군중 사이를 가르며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 장내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단상 위의 박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못들 하나, 저 미친놈과 전연을 당장 끌어내. 그가 보안 요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강지욱의 팀원이 어느새 마이크를 준비해 그의 앞에 섰다. 강지욱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죠. 주주 여러분. 박태준 회장님의 화려한 연설 뒤에 숨겨진 진짜 천명의 얼굴을 보여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내 놈이 감히. 강지욱은 그를 무시하고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박태준의 뒤편에서 천명그룹의 로고를 비추던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그를 통해 오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내역이었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지욱이 차갑게 설명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은 박태준 회장이 지난 20년간 여러분의 투자금과 회사의 수익으로 조성한 개인 비자금 내역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유력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적힌 뇌물 장부가 나타났다. 장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법과 정의를 어떻게 돈으로 매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스피커를 통해 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음성 한상진 그놈. 너무 깨끗해서 탈이야.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끌어내려.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윤성그룹의 한상진 회장을 함정에 빠뜨리라고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였다. 그때 한서연이 앞으로 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슬픔을 넘어선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제 아버지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 가족,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박태준 회장, 당신이 스크린에 떠 있는 저 차가운 숫자들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증언은 차가운 데이터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연 회장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주주들의 분노 어린 고함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궁지에 몰린 박태준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의 교양 있는 경영자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짐승의 본성이 드러났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놈들이. 저 배신자년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여봐라. 저것들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그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단상 아래로 내려오려던 순간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지욱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직전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박태준의 앞을 막아섰다. 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의 심장부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맛보았다. 그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연 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강지욱과 한서연은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목도하는 자의 숙연함이 서려 있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던 박태준이 그들을 발견했다. 그의 눈은 증오와 저주로 이글거렸다. 강지욱, 한서연,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다.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연 회장. 강지욱과 한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복수. 억울하게 무너졌던 가문의 명예회복.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박태준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그 어떤 변호사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를 비호할 수 없었다. 천명그룹은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 찍혔고 계열사들은 줄줄이 매각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았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박태준은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강지욱과 한서연을 저주했지만 그의 발악은 대중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결국 그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퇴장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서연의 아버지 한상진에게 찾아왔다. 모든 혐의가 조작이었음이 밝혀지자 법원은 즉시 재심을 열어 그의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진이 교도소 문을 나서는 날 서연은 강지욱과 함께 그를 마중 나갔다. 몇 년의 수감 생활로 아버지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올곧았다. 그는 딸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힘껏 끌어안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상진은 딸을 놓아주고
그녀의 곁에 서 있는 강지욱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강지욱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 사장,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과 나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야. 강지욱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 역시 회장님과 같은 원한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연 씨가 해낸 일입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한상진은 딸과 강지욱을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노련한 경영인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서연은 강지욱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잿더미가 된 윤성그룹을 재건하는 힘든 과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경영 지식과 지난 몇 달간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얻은 강인함으로 그녀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성그룹이 무너질 때 뿔뿔이 흩어졌던 옛 임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허황된 약속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정직하고 올바른 기업을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옛 동료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 재건된 윤성그룹의 첫 이사회 날, 서연은 당당히 의장석에 앉았다. 강지욱은 이사회의 일원이 아닌 그녀의 든든한 파트셔로서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고 회사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서연과 강지욱 사이에는 풀지 못한 마지막 매듭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전략적 동맹 계약서는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했다. 그들을 묶어두었던 복수라는 족쇄가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저택에서 살고 매일 얼굴을 마주했지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위해 함께 있어야 하는가? 어느 날 밤, 서연은 저택의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득 옥탑방에 살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보았던 야경은 절망과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야경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강지욱이 그녀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었다. 밤 공기가 차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서연은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인의 가면도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도 없었다. 20년간 짊어졌던 복수의 짐을 내려놓은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홀가분해 보이는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지욱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계약은 끝났어. 이제 당신은 자유야. 한서연.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윤성그룹도. 당신의 인생도. 이제 온전히 당신 것이니까.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오직 복수를 위한 필요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기꺼이 그녀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하랬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일으켜 세워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이 없는 윤성그룹도, 당신이 없는 제 인생도 이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강지욱 씨, 이것도 계약의 일부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강지욱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처음 맺었던 계약은 끝났지만 괜찮다면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어요. 종이에 쓰는 계약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쁨을 나누는 계약.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계약서에도 서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강지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힘껏 안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그녀로 인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윤성그룹은 성공적인 재출범 기념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건강을 되찾은 한상진 회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새로운 CEO가 된 한서연이 미래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곳에 강지욱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미친 총수가 아니었다. 언론은 이제 그의 과거 기행을 천재의 괴팍함으로 재평가했고, 그의 옆에 선 한서연 대표와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와 한강변을 걸었다. 강지욱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서연의 손을 잡은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미친놈이라고 부르지 않네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당신이라는 최고의 주치의가 있으니까. 강지욱이 미소로 답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가면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없이 한참을 걸었다. 과거의 아픔도, 복수의 상처도 이제는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다. 그들의 앞에는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진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구원이었고 유일한 사랑이었으며 영원한 동반자였다. 밤의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새벽이었다.